제 이름 황성준이라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저는 1980년대 때 전형적인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요즘에 말하기 좋아서 운동권이지 사실 저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냥 딱.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는 사람끼리는 다 알지만 그 당시에 학생운동은 결국 친북 혹은 종북 주사파냐 아니면은 정통 마르크스 내린주의를 따르는 PD파냐의 문제지 그냥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유인물에 처음에 나오는데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밑에 영어를 다루는 거는요, 이게 좀 묘한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고, 자랐지만, 대학교 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리고, 전투적인 무신론자가 돼갖고 있다가,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소련 생활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저를 굉장히 사랑해서도 쫓아다니시던, 진짜 거의 스토커에 가깝게 쫓아다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주는데 맨 처음에 한국 성경책을 읽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옛날 말투 이런 게 힘들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거꾸로 그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영어 성경을 읽어봐라.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도 이제 이제 킹 제임스판 같은 건 좀 어렵죠. 옛날 영어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아주 상대적으로 쉬운 NIV판 같은 걸 읽어봐라 했더니 그걸 읽으니까 제가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성경 대역을 좀 갖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또 밑에 영어를 적어놨으니까 좀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거 당연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식하지 않는 자, 외식하는 자 이런 게 나온 거야. 아니 무슨 중국집 가서 외식을 하나, 한식집 가서 외식을 하나, 맨 처음에 진짜 한국말로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위선자 이런 식의 영어 단어를 보니까 그때 확 와닿는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아는데 제 생각에 약 1시간 정도 기조발제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좀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만 합니다. 먼저 아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고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정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초점은 뭐냐면 이 위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위기의 본질은요. 정치 경제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본질은 저는 영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위기가 없으면요. 살다 보면 경제가 약간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치가 좀 바꾸면 되고 그래요. 근데 근본적인 영적 위기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위기가 왜 왔느냐 그러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종북 세력, 특히 집권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요. 이 말 다 맞는데요. 역시 이것도 근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보수 야당 형편없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말 100% 맞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어디냐? 지난 선거에서도 나타났고 그러지만 결국 지금 젊은 세대의 두뇌와 심장, 지금 제가 젊은 세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또 얘기하면 사실은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를 저는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도 가장 교회 안 다니는 확률이 높은 세대가 언젠가. 그 세대예요.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절도 마찬가지고요. 성당도 마찬가지고 바로 40대가 제일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가장 현세적이고 가장 해석하기에 따라서 유물론적인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왜 만들어졌고 이 세대의 문제가 뭔가 이런 문제를 좀 중심으로 제가 선전하고자 하는 이 보수주의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제 학생운동에서 지금 제가 공산주의라고는 막 웃으셨는데 놀래고 그걸 보고 제가 다시 놀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배가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 60대 분들은 이래요. 아, 나도 뭐 유신 독재 때 데모해봤다. 이래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80년대 이제 학생운동 보면, 이 독재하는 모습 보고 분노를 해갖고, 뭐 소주 한 잔 먹고, 나는 뭐 이 체제와 싸우겠다 그러고 싸워요. 7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70년대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80년대 중후반에 그런 데모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던 시절에 보면은 학생운동 데모 계획이 서울대 기준으로, 제가 서울대 다녔으니까 그 전에 한 12월 달쯤에 그 다음에 1년 동안 데모 계획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누가 주동할지도 이미 그때 다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데모 주동을 하면 어떻게 됐죠? 자동으로 감옥을 갔죠. 그러면 대충 데모를 주동해갖고 감옥을 갈 수 있는 인원이 80여 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80번까지 번호를 다 받아갖고 대기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예비병력까지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뭐 좀 잘못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한 120명 정도까지가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안에 못 끼면은 멱살 잡고 싸움이 벌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왜냐? 학교를 갔다 와야지 되죠? 거기서 학교라는 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조폭세계에서 별을 달아야지 조폭세계에서 행세하듯이 이거 방송 나면 역시 어쩔지 모르겠는데 운동권 세계에서도 거기 한번 학교를 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갈 자격이 없는 그 경쟁 자체가 굉장히 높던 시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놀라고 웃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단순히 순진한 학생들이 그냥 데모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선전책이었는데 제가 선전책이라면은 제가 학생인가? 제가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는 좀 수업을 들어갔던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 본 건데 3학년 때부터 제가 수업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직업은 학생이 아니라 혁명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때쯤 되면은 이미 학교도 안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전팀은 어디 가냐면은 을지로에 갑니다. 을지로 인쇄소. 그래서 낮에는 약간 영업하는 흉내를 내지만 이제 밤에 거기서 이제 지하 유인물과 지하 간행물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얼마나 바쁘냐. 그 유인물만 찍어내냐.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전책이라면 뭐냐면요. 서울대학교에서 간행되는 교수들이 쓰는 문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건은 저의 사인이 없으면 출판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지하 소조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학보사다 그러면 학보사에 있는 우리 소조가 마지막 찍기 전에 저한테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빨간 걸로 이거 지우고 이게 찍찍 거주면 다 편집한 대로 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주관 담당 교수가 반대하는 수 있죠. 그러면 또 투쟁 뭐 거기서 단식도 하고 뭐 언론 탄압이다 싸움도 먹고 그래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단대 무슨 뭐 학보 말고 무슨 잡지 같은 거 내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도 다 제 손을 거쳤어요. 적어도 최소한 제 오케이 사인이 나가야지 나갔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학생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그러면 제가 생활할 때 보면은 뭐 이래요. 학생, 뭐 운동권 학생도 공부도 안 하고 뭐 논다. 그 말 들으면 전 좀 억울한 게요. 저는 그 당시에 하루에 4시간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혁명. 여러분들이 오로지 주님 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일어나고 오로지 혁명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바빴어요. 뭐 책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를 다 보려면 그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4학년 때 보니까, 4학년 1학기 때 분명히 제가 수업은 커녕 시험은 커녕 레포트 하나 내지 않았는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것도 신기해갖고. 그래서 왜 성적표가 나왔냐 했더니 뭐 뒷말로는 교수들이 회의를 했는데 쟤를 졸업 안 시키면은 더 골 아플 것 같아서 빨리 졸업을 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 잘못 나가면 제가 이제 학력, 졸업장 물려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건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할 때 보면은 뭐 누구 학교를 안 다녔는데 학점을 받았는 얘기죠? 아마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그쪽 운동권 친구들 아마 그 당시 엄밀하게 됐으면 전부 출석 미달일걸요? 출석하고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그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도로 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80년대 전반까지는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80년대 후반 학번으로 가면서 학번을 치면 대충 85, 86 학번으로 가면서 완전히 운동권이 거의 주사파 동무대로 변하면서 주사파로 정리되면서 90년대 초반 학번 보면 그게 그냥 정당한 걸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현대사만 하더라도 뭐 요번에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싫어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에서 뭐 아는 게 있었어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세대는 이제 해방 전후선인식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돼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조금 괜찮은 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어요. 약간의 객관성이 있어요. 저쪽 입장이지만. 그 뒤에 팔린 혹시 여기 젊은 세대면 다연사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다시 쓴 한국현대사인가 그래요. 근데 그 책이 한 100만 부 팔렸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아마 그 저자는 또 제 얘기 들으면 흥분할지 모르는데 북한 책을 갖다가 한국식으로 번안한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 북한 책을 냈으면 좋겠다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북한 책을 내면 우리가 생경하죠, 굉장히. 근데 말투도 바꾸고, 근데 북한에서 보면 뭐 모래알로 뭐 쌀을 만드시고, 뭐 송방울로 총알을 만드시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너고 이런 얘기는 여기다가 써버리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빼버리고 이쪽 남쪽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이렇게 변환한 책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한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래서 그 쓴 사람은 지금도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서점에서 어떤 책을 팔리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당시 때 그렇게 배운 친구들이 대학에서 다 강단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도 그러는데요. 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대학교 웬만한 신학과 가보십시오. 뭐 신학 대학원도 요즘은 신대원까지도 그렇다는데 뭐 신대원까지는 제가 말씀하는데 신학과에서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 신이 없다는 겁니다. 가보세요. 아마 제가 특정 대학을 저 방송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명문 신학과가 있는 학교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교수가 신학과 교수가 나와서 신은 없고 뭐 예수님은 그냥 뭐 인간이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학과 가보십시오. 사회적 경제가 우수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여기 좀 젊은 분도 계시는데 좀 그래도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데 제가 좀 비참한 얘기를 하면요. 이미 우리가 랩런트입니다. 소수입니다. 이미 대학에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얘기하는 게 정반대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 얘기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대부분이 보셨죠? 감동스럽죠? 거기 주인공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꼭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거대한 무슨 영웅이니 이것만 훌륭한 건 아니죠? 굉장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죠? 그 시대의 아픔을 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맨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행복해졌죠? 그분 고생해갖고 그래도 어디에 좀 그럴듯한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약간 약 좀 먹고 살게 되셨죠? 근데 그분뿐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근데 그래서 손녀들 뭐 다 모여서 아들, 딸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듣고 싶어질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란다에 나가죠.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 보면서 별에서 이렇게 아버지 뭐 이만하면 내 인생 잘 살았지 뭐 이런 제가 정확한 대사는 뭐지만 비슷한 대사를 하죠. 감동적인 게 슬픈 얘기입니다. 이 순간. 이거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든지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물적 토대를 만들었고 경제를 붕치겠지만 뭘 못했다? 지적,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는 전혀 물려주지도 못할 정도 아니라 배척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뭐 보니까 뭐 백선엽 장군 논란 갖고 하다가 아니 뭐 백선엽 장군 뭐 딴 논란 갖고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이 6.25 때 같은 동포인 인민군을 죽인 게 문제다라고 하신 그 방송분도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방송에서 물러나긴 하셨더라고.
네, 일단 그 분은 물러났습니다. 제가 분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아요. 새겨 들으시고.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6.25 때 왜 싸운 거예요?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아니,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건 당이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근데요. 내려오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말씀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항상 이런 게 문제 있어요. 선생님들 아침에 와서 이러죠. 지각하는 놈들 문제라 그러죠. 근데 그 안에는 지각하는 놈은 안 듣고 있죠. 걔 뒤에 오죠. 다 제대로 온 애들 놓고 지각하지 말라고 말하죠. 지금 제가 그 꼴인데.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개념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단일 민족, 완벽한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강한데 조금 있다가 우리 민족이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중에 리찌웨이 장군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군사적으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쉽게 말해서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우리 메가더 장군을 기억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지휘를 하신 거고 다 지휘한 거고 낙동강 전선에서 지상군을 지휘한 건 이제 워커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커일이라고 알고 있죠? 그게 바로 그 워커 장군이 전사. 근데 사실은 전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군 차량이 가서 들이받아갖고 돌아가신 건데, 그 워커 장군 때문에 워커일이 된 거고, 바로 워커 장군이 바로 이제 낙동강전선을 수비한 거고, 워커 장군 밑에서 바로 이제 백선엽 장군이 이제 한미연합, 같은 연합군이니까요. 이제 다부동 전투를 했고 그런 겁니다. 워커 장군은 혹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패튼 장군 밑에서, 패튼 장군이 군사령관일 때 군단장을 하는 아주 맹장이자 지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워커일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워커 장군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패닉스가 생긴 거예요. 단지 워커 장군이 전사해서가 아니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새카맣게 중공군이 내려와갖고 이미 올라갔다가 평양 도로 뺏기고 이미 임진강으로 지금 밀려 들어온 거예요. 서울도 뺏겼어. 서울도 내주고 다시 지금 막 수원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리찌웨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그 워커 장군 대리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메가던 장군은 이제 후방에서 총지휘를 하는 거지만 현장에서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에요. 리찌웨이 장군은 또 이제 역시 아주 실력 있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수부대 출신인데 소위 말하는 아까 본 영화 다음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전을 할 때도 상륙전을 지휘했는데 사단장 별 달고선 쫄병들하고 같이 낙하산을 갖고 직접 점프해갖고 기관총 들고 싸웠던 아주 맹장 중의 맹장입니다. 그래서 리찌웨이 장군이요. 항상 여기 직접 수류탄을 들고 다니고. 리찌웨이 장군이 보니까 미군들 사기가 개판인 거예요. 막 이제 꼭 중공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중공군을 보면 겁을 내고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싸울 생각들 안 해요. 리찌웨이 장군이 이제 특유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준은 최전방에서 지휘를 합니다. 최전방에서 일선 이제 대대에 가갖고 지휘를 하면서 병사들한테 얘기하니까 병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진창에서 진짜 그 당시에 1월달 무지무지 추웠다고 합니다. 한국 1.45 때 당시에. 거기서 미군도 무지 많은 병력들이 동상에 걸리고 막 이럴 때요. 왜 싸워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자, 왜 싸워야 되죠, 미군이? 미군 병사가? 그 미군 병사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대부분이? 나이로 붙이면 만 19세, 20세 애들이에요. 심지어 18세 애들도 있어요. 오하이오에서 농사 짓다가 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병사는 뭐냐면 나이 28살이래요. 근데 쫄병이야. 근데 왜 왔냐고 했더니 2차 세계대전을 또 다 참전했다가 있는데 예비군인데 예비군 소집 받아갖고 왔어요. 한국군 파병할 때 예비군까지 왔었습니다. 이 사람도 황당한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생각해보세요. 아니, 평범하게 고졸, 학력에 미국에서 성실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해가고 베를린까지 들어가는 전투를 다 치러오고 또 와서 다시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군 소집하더니 갑자기 배에 태워갖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서 밀려온 거예요. 왜 싸우더니 우리가 뭐 싸워요? 국익 때문이냐? 물어본 거예요. 요즘에 미국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킨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당시에 적어도 미국은 한반도에 국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시절이에요. 일본을 지키면 된다고.
그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병사들이 묻는 거예요. 바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뭐 암만 인민군과 중국군이 강해도 바다는 우리가 잡고 있고 하늘 잡고 있는데 하나로 바다 잡고 있지 이 거지 같은 땅덩어리에서 뭐가 여기서 뭐 했다고 이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처박혀갖고 참호에서 소총전을 하느냐 말이지.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의 질문에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인간이 아닙니다, 솔직히. 충분히 이해돼요.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부대했는지 처음 알지도 못한 거예요. 거기 온 거예요. 그때 리쯔이 장군이 대답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멋있게 영어로 적어놓은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요즘 미국도 문제가요. 이 두 가지 대답으로 리쯔이 장군이 얘기했으면 요즘에 미국 보통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1950년대라는 걸 여러분들. 첫 번째 뭐냐. 가들리스, 꼬미즘. 신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신을 믿는 이 웨스트런 시빌리제이션, 서구 문명을 사수하기 위해서다. 요즘 그 말하면은 미국도 뭐 PC라는 용어 들어보니 PC에 걸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이 리쯔이 장군이 무슨 우파 보수주의 정치인 연가 아닙니다. 그냥 무장입니다. 전형적인 뭐 미국 웨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미국 그건 사관학교에 열는데 가장 명문학교죠. 명문학교 나와갖고 진짜 군인으로서 아주 이것만.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서 개인적 가치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제가 영어로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자식도 건방지게 밑으로 영어로 적어놨다 보실지 모르는데 원문을 참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쉽게 말해서요. 아주 말을 쉽게 풀면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그게 아니면요. 단순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낙동강에서 왜 싸워요? 손 들면 됐지. 그러면 한국인은 뭐냐? 왜 우리가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바로 민족 얘기라면요. 이것도 이제 이런 모임에서는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요즘의 젊은 사람한테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을 결의합니다만 미국은 시궁총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략적 가치가 요즘은 좀 다른데 그 당시엔 별로 없다고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가 미국을 갑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노잣돈 마련해가고 한경직 목사를 빨리 파견합니다. 왜냐 한경직 목사가 아시겠지만 우선 유창한 영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계랑 한경직 목사가 어디부터 찾아가면 요즘으로 하면 미국 대형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강연합니다.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 나중에 요즘 녹음된 것도 있는데 아마 목사님 찾아서 들으면 감명 깊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형제 자매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 황인종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형제자매예요? 하나님 속에서. 한국인의 단어이지만 상당수의 한국인이 크리스찬화 됐다. 특히 서북, 그래서 평양 쪽에서 크리스찬화 됐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와갖고 다 교회 불지르고 죽이고 그래서 남쪽으로 피나갔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근데 여기까지 쳐들어왔다. 이거는 신을 믿지 않는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는 지금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형제자매를 죽이는 거다. 믿을 게 이 아메리칸 형제자매밖에 없다.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이제 구호품이 나오고 성금이 되고 그분들이 백악관과 의사당 앞에서 정말로 데모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 병사들이도 그 장군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이해했는지 또 이해 안 해서도 장군이 했으니까 감명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간 별 3개를 단 장군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알지만 쫄병이 별 3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제대할 때까지 웬만하면 그것도 수륙타까지 들고 최참모에 와가지고 같이 폭격이 떨어지는 데서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싸우냐가 감명을 받아서 다시 이제 역전의 기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대한민국의 가치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하고 다시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 설교례보다 좀 강의 시간인데요.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뭐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현대 보수주의란 뭐냐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보수주의 그러면은 권위주의와 동일어로 잘못 알고 있어요.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는 다른 겁니다.
이 권위주의라는 것이 보면은 또 권위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수주의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보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꼰대 생각을 해요. 권위주의적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현대에서 보수주의, 여기서 현대 보수주의는 뭐냐면은 이 얘기를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질문할게요. 박원순 시장이 하던 아름다운 가게라고 그러죠?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영어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잘 봐야 되는데요. 보통 명사하고 고유 명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보통 명사로서 아름다운 가게는 뷰티풀 샵이지만 고유 명사에서 아름다운 가게는 사람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해요. 역시 무슨 이념을 얘기할 때, 정치 철학에서 이념을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주는 그 말에만 속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얘기,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얘기지만 실용주의라는 말, 뭐 일상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정치 철학으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가 말하는 실용주의를 얘기한다면 여기 계신 분은 자신을 실용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정치 철학에서 존 듀이의 실용주의란 무슨 뜻이냐면 신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철학입니다. 신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신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가 옳은지 몰라도 약간의 그 당시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무리의 철학을 읽으면 약간 이제 복잡한데 아주 단순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놀라는 게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존 듀이의 실용주의자야. 그러면 좀 짱뚱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존 듀이가 말한 게 다 옳지는 않지만 좀 받아들일 거 있다. 뭐 이건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제가 말한 거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상이다 특히 이짐이 붙었을 때는 그것이 말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거죠. 우리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쓰죠. 그 프로테스탄트에서 지금 말은 아닙니다. 캐톨릭들이 욕하려고 만든 겁니다. 맨 처음에. 프로테스탄트 원뜻이 무슨 뜻입니까? 반항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프로테스트 한다는.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많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켈빈이나 루터를 따르던 분들이 프로테스탄트 말을 싫어했어요. 뭐 씨발 반항하는 왜 우리가 정통인데 우리를 반항하는 놈들이야.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그냥 굳어지니까 그래 우리 프로테스탄트다. 어쩔래?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 뜻이 아니라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여기를 한 거죠. 역시 제가 말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잘 알지만 그냥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나 보수적이다라는 그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 미국에서 정치 사상으로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한국엔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좋게는 한국까지도 성용되면 현대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고 만약에 한국에 없다면 그냥 미국식 보수주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 아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무식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화시켜서. 구글글씨로 쓴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거를 하자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거 다 좋은 말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 이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밑에도 보면 첫째 이제 개인이라는 말인데 개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인디비주얼이죠. 제가 자꾸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뭐 영어라든지 서구권에서 왔죠. 한국에는 없던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디바이드 그러면 나누다는 거죠. 인 그러면 낫이죠.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는 존재예요. 개인이라는 게. 개인 나누면 큰일 나죠. 근데 한국말에 이 개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서 칼을 빼주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유라는 말 한국말에 없었습니다. 한국말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에 다 없었습니다. 역시 리버티라고 하는 영어를 갖다가 일본 애들이 요렇게 써놓은 걸 갖다가 일본 애들은 이건 뭐 지유라고 읽나요? 그 다음에 중국말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걸 자유로 읽은 겁니다. 그런 말이 없었다는 의미는 뭐죠?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에. 이 개념은요,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개화되면서 들어온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정치 세계에서 거의 본격적으로 퍼뜨리는 거는 서재필 박사부터 시작해서 서재필, 이승만입니다. 그전에 이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이 개념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이유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DNA에는 이게 잘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 지우는 거 어떤 걸로 지우죠? 여기 노란 거 여기 박스에. 아, 요거요? 여기. 여기.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면, 그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첫째, 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이걸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소셜리스트. 소사이어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는 게 소셜리스트 그러면 이 공산당만 있는 줄 아는데 소셜리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종류.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첫 번째, 소위 말해서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이다. 이게 마르크스 레니니스트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 중요한 거다? 계급을 중심으로 뭐 해방을 하든지 이 사람은 자유는 아니라 뭐 계급의 해방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극우파라고만 알려져 갖고 뭐 다르게 알려진 사회주의가 아닌 것처럼 하는데 나치즘이 독일의 뭐의 약자죠? 뭐 제가 독일 발음 못하지만 내셔널 소셜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사회주의예요. 이거를 갖다가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또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설명 따로 안 되는데 민족, 국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대충 혈통이나 인종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해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어쩌는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킨 겁니다. 무식하게 정리한 겁니다, 일단은. 근데 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쭉 빼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상이까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버럴리즘을 제가 영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참 한국말에 한국 사람들이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말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서구권에서 헷갈렸기 때문에. 우선 자유주의를 또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19세기 때 영국과 미국에서의 자유주의를 갖다가 영어로는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한국말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자유주의자라고 했을 경우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면 저도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는데 현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그래서 그냥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가요. 특히 현대 미국식 영어에서 리버럴리즘 미국에서 이게 미국식 영어예요. 이게 그리 복잡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 조금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한 말하고 비슷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자유를 줬더니 이런 거예요. 나는 굉장히 가난해. 내가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나한테 자유가 뭐가 어딨어?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너무 돈이 없으면 자유롭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 자유자유 떠들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제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일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나한테 내가 자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국가가 만들어달라는 주장을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적극적 자유라고 아주 멋있는 말을 붙였는데 그럴듯해 보이죠. 이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 국가가 나의 자유를 해줘요. 그러면 결국 국가에 다시 노예가 됩니다. 자, 국가가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 다 동의합니다. 사실 요즘에 육아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즘에 신문사 그만두고 자유로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돈 들어가는 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그냥 밥만 먹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결국 집값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치면, 만약에 이 치료비가 안 들면. 근데 제가 그래도 다행히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성공했고요. 요즘 집값 올라서 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뭐 저는 팔 생각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이거 괜히 세금만 올라가고 정말 짜증나요. 그 정도면. 두 번째, 이제 자녀 교육인데 그래도 제 딸이 대학원까지 마쳤으니까 뭐 대학원까지 마친다면 뭐 지가 해야지. 거기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 자식을 내도 못 기르고 힘들다고 하면은 그 자식을 국가가 어떻게 길러줍니까? 그럼 국가라는 건 뭡니까? 신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다가 약간 오바면 어디로 가냐면 뭐랑 비슷해지면 사회주의 쪽으로 갑니다.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리버럴 그러면 좌파다, 좌익이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굳이 말하면 요기에 리버럴리즘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그것도 동의하는 사람이 유시민 같은 사람입니다. 유시민이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굳이 정치 철학으로 나면 요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개인의 자유를 떠드는데 경제 문제는 국가가 다 해주길 바라고 언제만 개인의 자유를 얘기한다? 프리섹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자유를 주장하고 뭐 경제 문제는 국가가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근데 요게 헷갈리는 게 굳이 말하면 요게 모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계속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요 말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장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까지만 주장을 해요. 책임을 부담에 안 져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리버테리아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거 번역을 일본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진짜 리버럴인데 원래 고전적인 이 자식들이 이 말을 뺏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게 아까도 했지만 오래되면 굳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그래 우리는 얘네들하고 달라서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해서 별도의 말을 붙이겠어. 이 사람들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자유를 내면 책임도 진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아까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 문제도 국가가 개입하지 마. 제가 이 사람들 설명하는 아주 좀 웃긴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요강에 헤엄을 치던 내 삶 내가 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유기업원이라든지 그런 경제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자유주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 사상을 얘기합니다. 국가 개입하지 마. 아니 국가가 왜 내 노년을 걱정해줘? 내 노년 내가 설계할게. 내가 늙어서 만약에 내가 뭐 굶어 죽게 되면 내가 알아서 굶어 죽을게. 자식들 또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미리 뺏어간답니다. 나중에 네가 나눠주면서 선심을 써. 제가 또 방송에 나왔지만 경공의 자제분 같은 놈들아. 경공의 자제가 뭔지 알죠? 멍멍 그러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지만 보수주의 컨설버티즘이 요거랑 지금 미국에서 보면요 요 둘이 편먹고 리버럴리스트라고 이 사회주의하고 편먹고 싸워요. 대부분이 미국 정치라는 게. 근데 컨설버티브와 리버테리안즘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들도 자기네들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19세기 때 영국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적어도 이 문제를 생각 안 했어요. 신이 있고 없고를. 적어도 영국 사회에서는 당연히 신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날라리 신자도 있고 뭐 겉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회 통념이 자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제가 질문할게요. 왜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인간 생명 그렇게 하찮게 나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왜 하찮하게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존중을 받으면 자 지금 바로 여기 문제인데요. 하나님 벌써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영국에서의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 주장을 들어봐요. 인간은 아메바가 이렇게 좀 진화해갖고 된 거야. 근데 절대적 진리 없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인간이 생긴 건 우연으로 생긴 거야. 지금 계신 분은 하나님의 펄포즈,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또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제 비꼬는 웃자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어머,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은 그냥, 저 물질이 그냥 진화된 거야. 그리고 우연이 나온 거야, 우연. 목적 그런 거 없어. 인간의 존엄성? 그냥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존엄하다고 해주지 않으니까 질서가 안 이루어지니까 존엄하다고 그냥 해주는 거야. 실질 존엄성 없어. 죄? 야, 그거 진짜,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너네도 헌금 뺏어가려고 만드는 가짜 얘기야. 창세기 3장 같대요. 자, 이런 생각이 다윈이즘이 나오고 니체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리버테리안이즘 꼭 그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 자유 책임 이 개인 인간만 따져요. 컨서버티즘은요 여기다 무식하게 정리를 하면요 신을 믿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예요. 신을 믿는. 그래서 누구는 뭐 기독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 저는 보수주의자 아닌 기독교인은 좀 성경 공부를 자세히 해봐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다시 공부해보든지,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컨서버티즘을 생각하면,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소셜리즘, 프로그레시즘 뭐냐? 진보 좋죠. 아까도 했지만 이즘 붙으면 돼요. 그럼 이즘이 붙었을 때 뭐냐? 모든 사물은 발전한 쪽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성경 변화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변화됩니까? 아니요. 보수주의자들이네, 다. 이게 보수주의자예요. 우리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깨달음 받습니까? 아니요. 혹시 불교 신자 계시는지 모르지만 불교가 사실은 굉장히 프로그레시즘에 가깝습니다. 원래 생각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구에서 계몽주의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영어로 뭐죠? 엔라이트먼트예요. 엔라이트먼트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는 불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해탈하다. 해탈한다는 뜻이 영어로 엔라이트먼트입니다. 즉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 깨몽하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냐? 신은 없고 인간이 다 만물의 주인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당장 완벽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 스스로. 그런 책이 요즘에 안 읽어보셨겠지만 대베스트셀러 있어요. 호모 데우스 그래갖고 인간은 곧 신이 된단 말이에요. 자연과학이 발달해갖고 완벽해지면 영생도 얻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 총리께서 휴가 가서 읽으셨다 그러고 다 감동했다 그러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지금 몇 주 1등을 하고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죄송하지만 거의 읽어본 분이 없는 분 같은데 사실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보예요. 진보 사상이 그게 진보하는 거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리에 대해서는 깊게 목사님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기독교인이라면 뭐죠? 절대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는 엔라이트먼트가 안 되고 만약에 엔라이트먼트가 된다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엔라이트먼트가 되고 여기서 유토피아는 건설이 안 되고 유토피아가 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된다는 생각이죠. 이 말 안 하시면 여러분 다 보수주의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왜냐? 미국의 이란의 보수주의 이런 거 말씀하시면 제가 머리에 쥐나기 시작하고요. 한국 유교 보수 제가 말한 건 미국의 보수주의라는 건 바로 크리스천 사상을 토대로 나온 겁니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열성적인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날라리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 문화적인 토대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헌신을 해야 된다. 아까 말한 리버테리아니즘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됩니다. 심하게 말해. 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뭐냐? 어떤 공동체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패밀리, 가족. 두 번째가 처치, 교회. 물론 여기서 처치는요. 여기서 그냥 처치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당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 공동체. 이단도 해당되냐?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그 건전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세 번째 국가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면 이런 말 요즘에 보세요. 그것도 잘 여러분들 세상을 읽어봐요. 요즘 신문에 이런 거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애 때려 죽였다. 그래서 법을 만들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국가가 애 양육도 맡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못된 아버지나 엄마가 애를 그렇게 죽이거나 부상 입으면 그게 정상적인 가족입니까? 대부분에 보면요, 진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인데, 원래 한 100만 명에서 하나 정도 예외 빼놓고는 대부분이 가족이 붕괴된 그 아빠나 엄마가 그냥 도시에 쉬었다가 속된 말해서 이거 방송할 때는 조금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냥 눈이 마셔갖고 그냥 접합해갖고 접합 생활하는 걸 갖다가 가정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예요. 절대 우리가 믿는 패밀리는 그거를 패밀리라고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패밀리가 붕괴됐기 때문이고 해결 방안 제대로 된 패밀리를 만드는 거가 해결 방안이지. 그래서 패밀리가 주체가 아니고 국가가 양육을 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갖는 게 보수주의고, 만약에 그러니까 패밀리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다 맡아서 길리겠다, 이게 이제 진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 페이지 밑에 보면 알지만 현대인, 누구는 요즘에 현대인이랑 포스트 모던인이라 그래요. 이것까지 구별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해방을 외쳐요. 근데 무슨 해방을 외치냐면요. 진정한 속박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뭐부터냐? 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가족으로부터 해방돼요. 전통으로 해방돼요. 그래서 나는 자유라 외쳐요. 자유롭습니까? 제가 이제, 제 이력이 좀 복잡한데, 제가 이제 완전 빨갱이 생활할 때,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노동, 위장취업이라고 했지만, 저는 위장취업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노동운동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구로공단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위장취업이 본격화되던 시절에 때 요 얼굴 갖고도 공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경씩이 되는데, 대본이 못했을 거라는데, 손을 들고 그게 정답인데요. 제가 이게 이 손 갖고, 그래서 일 못한다고 맨날 얻어맞았어요. 그냥 특히 누님들한테 얻어맞았는데, 그 누님들이라는 게 아마 그 세대에 계신지 몰라도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년, 대학교 이미 들어가서 공장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중학교 마치고 왔는데 알다시피 그분들 맨 처음 시다 하다가 미싱 한 3년 만지면 귀신이죠. 그냥 미싱 기가 착착 하잖아요. 근데 이 새끼 맨날 나 손가락 찔리고 그 다음에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게 옷이 되는 게 아니라 걸레로 만드는 맨날 쥐어맞고 그러고 다녔는데, 네. 근데 이제 보면요. 혹시 이제 그 당시에 또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 있으면 또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보면 참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중학교 마치고. 왜 올라옵니까? 시골이 좋은데 올라옵니까? 그냥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는 시골이 옛날에 그리웠고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그리울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리우면 내려가면 돼. 안 내려가. 근데 외로워요. 도시에 오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지. 전부 주변에 본 도둑놈, 돈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 그래도 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봐요. 누구는 교회에서 이들을 없다고 핍박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핍박은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소외감을 느껴요. 자, 어디 갑니까? 고등부 예배 갑니까? 대학부? 요즘이야 미안하지만 여기 젊은 분들한테 지도면 개나 소나 대학 다니지만 옛날에 대학 소수이던 시절입니다. 청년부에 들어갑니까? 안 돼요. 그냥 대예배, 어른 예배 들어가서 구석에 앉아서 예배 보다가 나와요. 그러다가 나오면은 집사님이 학생 우리 교회 다녀 그러면 그 말에 그냥 가슴을 꽉 찌르는 거야. 학생. 난 학생 아닌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복 입은 애들만 보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야.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덤벼든 연놈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순서 관계없이 얘기하면은 바로 저희 같은 빨갱이들. 빨갱이들이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고통받는 게 뭐냐? 다 이 사회 문제다. 이 싹을 빠질 이 자본주의단 말이지. 맨 처음 초보적으로 오신 건 이제, 그 당시 토요일도 이랬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 끝나고 이렇게 남산에 같이 가요. 남산에 이렇게 불빛 내려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집이, 저 집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정말 미워했어요. 사실 이제 구로공단 기준으로 치면은 제가 여기 정확히 이제 교판이 있는 건 모르지만 이제 그 기성 장로교회에서는 좀 잘 안 오고 순복음교회 특히 이제 여성 선교 전도사라는 분이 사실은 그분 자체가 그게 여공 출신 분이 와서 헌신적으로 해요. 그러면 뭐 굉장히 아플 때 진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아플 때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진짜 아프면 돈 모아서 같이 병원 데려가지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정말 잘해줘요. 우리는 신상 파악 다 해요. 그래서 만나면 누구 해도 공 X 세모를 쳐요. 공은 꽃이래. X는 이건 반동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되래. 세모는 눈여겨보자. 그래갖고 다 고향 파악해갖고 형제 다 호구조사하고 아유 운동권이 뭐 운동권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가서 몇 마디 했더니 와 몰려들고 이거 아니에요. 한 명을 꼬시는데. 제가 그래서 일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그런 일은 잘했죠. 제가 말한 건 그렇게 근데 철저하시면서 왜 일을 못하셨어요? 이거 정말. 미싱 돌리는 건 저는요 요즘도요 미싱을 보면요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들습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미싱 진짜 제 체질에 안 맞다. 제가 나중에 선반 용접은 좀 할만한데 와 진짜 미싱은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미싱기가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절대 그거 갖다 놓지 마라. 난 그거 보면 토한다. 우리 와이프가 알기 때문에. 근데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들만 있는 게 대한민국에 힘든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래도. 그 다음 세 번째 종류가 뭐냐? 이 제비들이 있습니다. 전문 제비들. 구로공단에. 그 당시에 진짜 눈물량은 이제 그렇게 없고, 제가 그 당시에 첫 월급을 받으면 8시간 노동 기준이나, 야간 철야까지 다 합쳐서, 83,000 얼마, 86,750원, 86,750원을 받았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그거 다 안 쓰고 저축을 해요. 그래서 그 동생들 꼭 진짜 남녀 차별 심해요. 누나들은 다 공장 와 있고, 남자애들은 그래 고등학교까지는 다 보내주고 말이지. 그 돈 갖고. 그러던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그 없는데도 보면은, 그리고 공장에서 한 3년, 4년 일하면은 약간의 목돈들이 있습니다. 안 먹고 모아갖고, 진짜 라면 하나 먹고 버티고, 이거를 진짜 놈들한테 뺏겨요. 진짜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당시에 뭐 빨갱이든 아닌 걸 떠나서, 그래도, 부천에 그 유명한 또 병원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에 거기가 이제 낙태 공장이었죠. 가장 유명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도 나중에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런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한 명이 프레그넌트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낙태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운동권, 학생운동 쪽으로 신호보내서, 좀 주먹 잘 쓸만한 애들만 한 5명만 보내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서 차출한 다음에 딱 이제, 역시, 그놈이 또 딴 여공 꼬시려고 이제 디스코장에 배회하는 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무조건 강목으로 패버린 다음에 끌고 가갖고, 그래서 수술비 내놓으라 그러니까 형님들 무슨 파냐고 해서 새끼야. 운동권 파다 그랬더니 그런 조직 못 들어봤다고. 뭐 이런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정을 그렇다고 그 제비들이요.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나 진짜 놀란 게, 나 그래서 맨 처음에 제비들이 그래서 키가 크고 미남일 줄 알았어. 그럼 이해가 되잖아, 인간적으로. 아니, 옳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와, 저런 놈들한테 왜 반했지? 뭐, 정에 약한 거, 정에 굶주린 거. 도시 와서 힘든데, 와서, 통장을 내놓기 전까지 따뜻한 거예요. 통장만 내놓으면 이제 싹 돌변하죠. 그때는 정의 굶주린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핍박하냐면요. 왜 가정을 핍박하냐면요. 그러한 건전한 공동체가 붕괴되면요. 그 자리를 딴 게 차고 들어와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
건전한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 같은 빨갱이들이 침투하기 힘들어요. 아까 말한 그런 교회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 좀 튼튼한다든지 외로움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솔직히 경제적 어려움만은 아니죠. 꼭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하나니까 끝난데 따라서 리버테리아니즘하고 컨서버티브하고 다른 거는 바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면 리버테리아는 하고 미국에서 이 둘들이 같이 연합하고 같은 편이고 혼돈돼 있지만 약간의 갈등이 벌어진 게 사회 문제예요. 리버테리아는 아까 말한 낙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자유로운 게 리버테리안이고 그래서 지네들이 진정한 자유주의라고 그러고 컨서버티브는 오히려 이 당시에 그런 거 아니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한 게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낙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걸 갖다가 컨서버티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서버티즘은 또 한편으로는 바로 신을 믿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깐 물론 이 개념은 한국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미국적인 개념인데 우선 원래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지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자유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뭡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 자, 내 멋대로 하면 자유로워져요? 첫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알아요? 만약에요, 자기 마음을 다 잘 알면은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심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강연할 때 많이 써먹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 애한테 너가 가고 싶은 과 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고3 때 자기 적성을 알고 제가 어느 과를 가고 싶은지 제대로 아는 친구는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과라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과일 가능성이 90%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성분들 우리 양심적으로 데이트할 때 남자가 맨날 뭐 먹을래? 어디 갈래? 그러면 짜증 안 나요? 진짜 유능한 남편 가면 그거 아니에요?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줘갖고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자유라고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말이 없었다 그러죠. 그러면 원래 자유라는 말은 사실 이제 히브리적 개념보다는 헬라적 개념입니다. 헬라적인 개념에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이 셀프 컨트롤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내가 주인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했고 그걸 못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많이 써먹는 예인데 그리스 옛날에 무슨 뭐 300인이라든지 뭐 알렉산드로 대제가 나오는 영화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전쟁을 하죠. 그래서 보면 페르시아를 보고 그리스인들이 막 야만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페르시아가 더 못 살았어요? 문명적으로 떨어졌었어요?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절대 당시 그리스에 대해서 문명적으로 떨어진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야만인을 봤죠? 걔네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왕만 자유인이야. 왕 외에는 전부 뭐냐? 슬레이브야. 중국에서 황제가 막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유인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신 이외에 다른 존재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예요. 내가 같은 인간으로서 왜 쟤한테 무릎을 꿇어? 근데 우리는 자주 자랑하죠. 뭐 다 무릎 꿇고 인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양에서 청혼할 때 이렇게 무릎 한 그룹 꿇고 그렇게 뭐 청혼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 자유의 절반은 당신한테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나중에 결혼 한 10년쯤 되면 대충 거짓말이 되는데 일단은 다 근데 두 무릎을 꿇는 것도 요즘 극단적으로 있지만 원래 서구적인 예의는 두 무릎 꿇는 건 아니에요. 두 무릎은 누구 앞에만 꿇는다? 하나님 앞에서 꿇는다. 근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까지는 몰라도 한 반 하나님 정도 너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게 무릎 하나 꿇고 잠깐 이런 거.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제 붕괴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그 옛날부터. 신이 죽었다는 말과 신이 없다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큽니다. 철학적으로. 자,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죠?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네. 물론 니체가 말하는 신은 여러분과 저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절대자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추상적인 절대자는 건 현실에서 뭐냐면 절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도덕률이에요. 절대적 도덕률의 소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십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무너진 거. 아까도 사람 중에 왜 안 되는데? 도둑질하면 왜 안 돼? 자, 사람 중에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험악하죠? 자,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낙태하잖아요? 생명 아니에요? 도둑질? 도둑질이 뭐예요? 저 사람 거를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얘는 세금 내지 말라, 안 내도 되는데 얘한테 세금 왕창 매긴다. 그 뭐죠? 국가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체가 사적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주의, 완전 공산주의 사회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필요 안 해요. 잠깐, 이것부터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그 신이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신이 죽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률이 없는데. 니체가 말한 건 초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파들도 갈라지는데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쪽은 요런 니체 사상에 또 홀깃한 우파들도 꽤 있어요. 굉장히 자주적인 인간입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땐 모르겠는데 30대까지 모르는데 40 넘어갔을 때부터는 딱 한만 봐도 나는 그런 초인이 못 될 놈 같다. 내가 당신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나는 인간이 대먹질 못해갖고 절대 내 혼자 힘으로는 초인이 못 될 것 같다.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약간 날 예쁘게 봐줬을 때 겨우 인간 흉내를 좀 낼 것 같다. 그랬더니 흥동균이는 말로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여. 그래. 그래서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멘 하셨지만요, 기독교 사상입니다. 바로 험불한 자. 험불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게 뭐지? 인간은 험불하고 죄인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험불하지 않고 프라이드로 가진 초인은요, 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신이 필요 없다는 인간들이 한 행동 보면 그게 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지가 신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싸우기 싫어서 그래. 당신 될 수 있을지 몰라. 나는 못 된다고 하고 말아요. 근데 속으로 너도 못 될 텐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신이 못 된다고 했을 때 신을 기다려요. 근데 참된 신을 믿으면 괜찮은데 다른 거를 신을 모셔요. 이게 지금 온갖 이단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게 돼요. 그걸 따라야 돼.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시간 많지 않으니까. 저랑 아주 오래된 동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친한 친구예요. 그것도 꽤 됐는데 한 번은 그것도 벌써 이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있는데 저 찾아왔어요. 야, 성준아, 너가 한 말이 다 옳은 것 같다. 근데 말이야, 그냥 나는 이래서 살다가 죽을게. 자, 생각해보세요. 제 나이 이제 57세인데요. 그때 50쯤 됐을 텐데. 아니면 40대 후반이든지. 아까도 했지만 저 잠을 4시간, 5시간 안 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운동권 모여갖고 이렇게 좀 지나가고 좀 모여있는데 막 우는 거예요. 합쳐보니까 100년이 넘는 거야. 여기서 합친 게 100년이 뭘까? 감옥 갔다 온 시간. 그리고 저 대학교 동기 한 명도 분신했어요. 분신하고 감옥 갔고 얻어맞고 제가 요즘 보수겠지만 고문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아찔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대한민국이 안 무너지는 거야.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다 해본 거야. 근데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잡았죠. 그렇게 권력을 잡은 거 이거 어떻게 내줘요? 그렇게 잡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생각이 바뀐 사람, 그러면서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온 거야. 50 됐어. 그 세계에서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기도, 어느 정도 약간 속으로 인기도 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생존도 해. 전향한다? 어디로 갈 건데? 친구 관계도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운동권에 나올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친구 관계예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데, 인간관계가 그쪽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것 빼는 거 아무도 없어. 사람이라는 게 제가 암만 강인한 존재에도 그래도 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제가 괜찮은 게 우리 와이프 한 명밖에는 아무도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래서 뭐 아까 그 친구는 그런 친구, 뭐 친구인지 옛 전우는 그 말이에요. 뭐 너가 옳은데 난 그냥 이대로 살다 갈게. 이제 내가 생각 바꿔서 올라갈 건데 그래서 내가 저놈이 또 인간이 되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 소리 하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자유로 다시 갈게요. 이런 완전 골수빨갱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금은 미국의 이 아까 말한 이 리버럴들 약간 사회주의화된 좌익적 리버럴들이 어떤 사상을 하면 뭐 섹시앤 시티인지 시티앤 섹스인지 맨날 헷갈리는 그 영화 보면 여성들한테 뭘 강요해요? 넌 해방되라고 하거든. 완전한 여성이 되라 그래. 완전한 여성 뭐죠? 그냥 쭉쭉빵빵에 그냥 미모에다가 명문대를 나오고 적어도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프리하고 제가 도덕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단 그런 여성이 몇 명이 있는 거죠? 제가 옳고 그름 무슨 빼놓고 거의 없어요.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 못 되면 바보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 여성 중에 그게 만연됐어요. 그게 이상적인 모델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미모고 그러니까 좋은 남자들도 쫓아오고서 인기 있고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외로움을 타니까 요즘에 또 미국에서 그런 세대들이 뭐냐 갑자기 뭐 선을 한다 그러면서 요즘에 무슨 인도 무슨 요가풍이 들어가고 무슨 뭐 건강식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평온함만 얻으려고 여기서 영혼의 평안은 진정한 평온이 아니라 자기 혼자 평화롭다라고 착각한 거 이걸 자유라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거듭 얘기하면 이 리버테리안 크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설버티즘이 힘든 게요. 컨설버티즘의 기본적인 건 기독교 문화예요. 결국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5%라도 이러한 것이 확실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저는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성장기 때라고 생각을 해. 어린애가 성장하면 아빠 해줘 엄마 해줘 이것만 한단 말이야. 우리 기도하면서 뭐 해달라고만 해. 근데 그래서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문제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거 해달라 그래. 조금 크면은 아빠 엄마 입장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내 편 들어달라고 하면 자꾸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더 잘못된 건요, 거기까지 그냥 진짜 응석 부리면서 그래 하나님한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영적으로 부흥해갖고 막 해달라고 조르고 그거는 저는 아름답게 보는데 조금 크더니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들어. 어떻게 지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딘 램프의 진이야. 지가 딱 눌러서 서울대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뻥 서울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앙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그런 현상을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초반에 그렇고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있고 저도 육적으로 약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게 왜냐? 이러한 기독교적인 제대로 된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못 가졌어요. 너무 급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3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시간 또 오버하는데 저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자, 우리 자꾸 조선하고 요즘에 사극에서 조선을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방송 일반하는 건 저는 좀 마음 비었어요. 어차피 제가 국회 날 것도 하고 이거 장관도 할 거 아니까 감옥만 안 가면 돼요. 감옥은 근데요. 예, 옛날에는 그것도 못 모르고 가봤는데 이젠 다시 가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근데 아니 조선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특히 기독교인이 막 조선이 아름답다 그러면 저는 아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이해되는데 좀 성숙하면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알았어요? 완전히 무지몽매 빛이 없던 세상이에요. 처음으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복음과 자유가 들어온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탈레반 그러면 되게 무식한 놈들 같죠?
탈레반이라는 뜻이 뭐냐?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딸렙이라는 게 아랍어로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딸렙 반이 붙는 건 그쪽에 이제 약간 방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선비랑 같은 개념입니다. 걔네들 꿀 툭 치면 처음부터까지 다 외웁니다. 심한 경우에 물론 안 그런 애들 밑에 있지만 그냥 앉아갖고 그냥 이거 꿀 외웁니다. 제가 제 특성 중에 하나 제가 아랍어를 공부해갖고 사실 꿀한 일부를 좀 암송할 줄 압니다. 지금 암송하려다가 교회에서 내가 꿀한을 외울 수는 없어서 건뒀는데 자, 쟤네도 수영 깎는다 그래갖고 난리 죽이죠. 우리나라 단발령 내렸을 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단발령을 국가가 역시 강제적으로 모두 단발하라는 난 그건 반대예요. 그 아까 말한 그건 또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강제로 국가가 하는 거 그런 문제를. 근데 어쨌든 이런 말 하면은 진짜 민명한데 우리가 의병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냐? 단발령 때문이에요. 그때 단발령 취소하자마자 의병운동이 확 없어집니다. 사실 유교 양반들이 그것 때문에 저항합니다. 탈반하고 뭐가 다른데?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 서양 선교사들 죽이는 거고 막 분노하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 죽었죠. 조선시대에도 어떻게 했어? 이제 가톨릭 신부들 와서 어떻게 됐죠? 그냥 죽어서 다, 목 잘랐잖아. 뭐가 달라, 지금 그쪽, 그 탈레반들, IS들이 목 자르는 거고, 여기서 목 자르고, 지금 뭐 양화진에서 목 자르는 거고, 뭐가 달라? 토마스 선교사 왔을 때 어떻게 했어? 뭐가 다른데? 그래서, 지난 6월 25일 날도 거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력인 모임 데리고 제가 그 양화진 외교인 선교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 당신네가 기독교 믿으라고 하는 건 당장 아니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 말을 붙이면서 다만 이건 하자. 당시 거기 다 인텔이고 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한국의 지성인들이에요. 한국에서 근대화가 일어난 것이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제. 이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진짜 사기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은 그래도 이미 저를 쫓아서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동의했어요. 아직 회심은 안 한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자, 그때 언더우드 박사가 와서 여기 나오지만 주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고 가난한 이 땅은 학교도 없고 인생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제가 자료한 것 같지만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봐요. 서울 시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분 때문에. 여기 이대 나오신 분 있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한때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이대 나왔으면 다 좋은 학교 나온 거고 대부분이 귀한 집 딸들인데 이대 맨 처음에 이화학당 만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안 와. 그래서 그때 제가 정했을 때 3명인가 4명 첫 입학생이 그렇죠? 한 명은 어떻게 모집해요? 길거리에 거지가 딸 데리고 와서 그 거지한테 거기 학교 보내주면 얘 내가 밥 먹여주는 조건 걸어갖고 데리고 옵니다. 감히 그나마 배제학당 같은데 이승만 같은 사람이 뭔가 세상 바뀌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과거 떨어진 다음에 근데 뭔가 서양 문물 배우다 여학은 돈 많을 것도 없는 거야. 아니 배겨주고 지어준 데서 이게 참, 근데 그런 학교를 갔다가 들어가려고 재수를 하고, 과외를 하면서 나중에 가게 됐죠. 그 당시에 지원하면 100% 입학이야. 지원하면 100% 입학이던데요. 거꾸로 몸 와서 날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요. 잠깐 참고자료로 하는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를 무시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자유의 공화국이다 그러는데요. 자유의 공화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이거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대한국 국제라는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라는 범위가 대한민국은 아니고, 대한제국이, 그것도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이상제, 이승만 등등이 만민공동회 같은 걸 열어갖고 헌법 만들려고 난리 구슬 저지르니까, 이 고종 이쪽에서 마지못해서 하나 만든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나마 이거 현대문으로 좀 고친 겁니다. 원어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한국은 제국이다. 2조, 대한국은 전제정치다. 그 다음에요, 4조 봐요. 대한국 신민은
뭐 황제 말 안 들으면 신민의 도를 이루는 자로 인정한다. 국민이 아닙니다. 신민입니다. 신민, 그것도 신민의 자격은 황제가 너 신민 아니면 신민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조 법은 누가 만드는 거죠? 황제가 만든다. 그러면 이게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 헌법 언제 만들어지죠? 1776년에 만들어져요. 그보다 120년 지난 다음에 만든 헌법이라는 게 요거야. 자유 개념 없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표명을 받았냐?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기적이에요. 진짜 소수의 각성된 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3.1운동에 대해서부터 한마디 하고 오늘 대충 말이 뭐냐. 3.1운동 전 민족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진짜 방송 나가면 참 제가 아리까리한 건데, 제가 팩트만으로 얘기하면 전 민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독교하고 천도교가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민족 대표 30명이 어떻게 뽑았어요?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그렇게 뽑았어요? 아니에요. 종교 대표를 뽑았어요. 기독교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근데 불교가 2명 들어가는데, 한영훈하고 백모 스님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불교 대표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불적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오니까 집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를 그렇게 꼬시려고 했는데, 유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유교가 주류 있고, 전에 천주교는 안 들어왔고, 심지어는 천주교는 이런 말씀을 하지만, 참여인들이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도였는데, 이또 이름을 썼는데 천주교에서 그거 한 가지 파문했습니다. 그냥 파문했습니다. 이거 천주교에서 파문이라는 게 어떤, 얘가 천주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10년에 국권을 뺏긴 다음에 1919년에 일어날 때 보통 독립을 하면 뭘 주장을 하죠? 원상복귀하자는 운동이에요. 원상복귀하자는 운동이 3.1운동이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도, 이 얘기는 북한의 동학의 뿌리죠? 이쪽도 조선 왕조에 대해서 미련이 없던 조직이야.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그런데, 그래서 근대화 세력이 굳이 한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민주화 세력이 있고, 근대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친일 근대화 세력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또 역시 친일 근대화 세력을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독교 근대화 세력을 못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일본은 그러면 이런 자유 개념이 있었어요? 외향적인 근대화 안 했어요. 외향적으로 물질적인 근대화 안 했어. 자유가 개념이 있었어요? 천연주의였어. 인간을 신으로 모시었어. 그뿐만 아니라 이쪽은 역시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신주의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시라는 말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감이라고 번역을 못한 이유가 그래요. 일본말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서양에서 꼭 기독교가 아니라 같은 개념하고 절대적 개념하고 일본에서 감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은 이제 염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회를 규율하는 건 염치예요.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벗어나는 게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준법에 대한, 법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의리가 더 중요한 개념. 그래서 우리나라 조폭들이 그걸 따지는데 사실 그 조폭 문제는 일본 야쿠자한테 배운 거야. 물론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또 이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지 몰라도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주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당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프린스턴 명문이죠. 사실 하버드 예일에서는 별로 안 와요. 우리 쪽에. 근데 그 당시 하버드 예일도 다 이 기독교 학교로 만들어졌지만 좀 약간 세속화됐을 때 그 당시 요즘 프린스턴도 세속화됐지만 그 프린스턴에서 아주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프린스턴의 중심에 북정교회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가장 선진적인 이 공화 사상과 기독교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정신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고,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사실은 상임위정부가 중심이다? 상임위정부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는 김구 비교하는데요. 제가 김구 선생 얘기 길게 안 하고요. 김구 선생 자체가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감히 둘이 얼굴을 맞아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이승만은 거의 독보적인 인물이었어요. 워낙 빨리 성각자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제 일부 또 과오가 있죠. 그 인간이니까.
이런 문제는 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자, 결론은요, 뒤에 써놨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만한 얘기예요. 그냥 툭툭 지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보면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주권 통치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고 발전된 국가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선교사의 노력을 잊으면 안 된다. 요즘 우리가 해외 선교해 보지만 선교사 얼마나 또, 자, 외국인 선교국 가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선교 오래 하신 분들 나중에 순교했다. 막 그건 또 이해도 돼요. 이해하면 안 되지만 뭐,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돌이 안 된 묘소가 있습니다. 아, 돌은 다 17개월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돌도 안 된 것도 있어. 왜 그러냐? 선교사가 와서 애 데리고 왔는데, 전염병 획 돌면은 병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묻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빨리빨리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언제부터 빨리빨리 했어요? 조선시대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는 근대 문물 도입의 선구자뿐만 아니라 3.1운동의 민족적 지도자를 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기도로 건국했어요. 요즘 교회적으로 많이 퍼졌는데, 우리나라 국회 첫 기록이 기도문입니다. 이은영 당시 의원이, 목사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게 꼭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된 거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당시에 또 분위기 속에서 다 동의하는 바람에 있어요. 아마 이때 또 기도하자면 난리 났을 거야. 그러면 뭐 기독교만 있냐, 그러면 스님도 나와서 목탁도 두들겨야 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 났을 텐데.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6.25 때 호국전선에 가장 앞장선 기독교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미군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만 조사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한국군에서 약한 부대와 강한 부대 나눠진 게 이 말 조금 약간 세속에 나가면 힘드는데요.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부대냐 아니냐에서 결정나요. 이건 미국이 세속적.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그냥 농민들, 뭔지 모르고 뭔데 자유를 수호한다면서 끌려 나온 사람들, 왜 내가 여기서 인민군과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너지면 막 다 도망가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게 17년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천 상륙도 하고 그런 부대인데요. 17년대는 붕괴돼도 후퇴를 안 해, 병사들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17년대 주력이 뭐냐면은 이북에서 원래는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휘관이 뭐냐면, 여기서 죽자.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더 이상 여기 뺏기 어디로 도망가냐. 이게 있습니다. 예, 아까지만 진짜 그 문제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데, 진짜. 자유도 모르고 그냥 농사지에서 끌려온 친구가. 그 다음에, 70년대 대부흥과 한국의 부흥은 우연이 아니다. 쭉 하는데, 저는요, 대한민국이 요즘에 어렵다 하지만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근데 이 먹고 살게 된 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같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위기가 왜 왔냐면요. 위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조금 힘드니까 난리 죽이면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족이요. 진정한 우리의 형제자매는요, 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많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북한 동포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저는 김정은이 내 형제자매 같지가 않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면, 이만하면 사회에서 욕먹는데, 같은 크리스찬 흑인 병사가 있으면은요, 그 흑인 병사가 내 형제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그 한미동맹은요, 요즘은 무너지고 있지만 옛날에 미일동맹하고 달라요. 미일동맹은 그게 이익동맹이에요. 인터레스트가 일치해서 동맹이야. 근데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IMF 때 한국에다가 돈을 지원해야 되는 거를 재무부는 반대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미국 재무부는. 누가 주장을 했냐면 자기 업무 부서도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그게 다 세월이 흘렀는데요. IMF 당시 때 미국 국방부의 높은 사람들이 나이를 딱 따져봐요. 그게 월남전 참전 세대들입니다. 월남전 때
소위, 중위, 뭐, 요런 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때 제가 기자회에서 만난 그 당시에 아주 고위직의 인사가 있어요. 남부 출신이에요. 자기는 맞아 유색인종이면 딱 질색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심한 경우에 남아서 웨스트 포인트 들어오기 전까지 유색인종을 만난 적이 없대요. 자기 남부 아주 깡촌에서 자라갖고. 그래서 자기는 뭐 유색인종들 정말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때도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자기는 뭐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근데 언제 유색인종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냐. 베트남에서 소대장으로 갔는데 고립됐다는 거예요. 베트공들한테 포위돼갖고 중대 하나가 그러니까 한 150명이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무전을 치면서 구원 보내달라 막 했더니 보내줄 경력이 없다. 근데 지금 근데 딱 코리안들이 갈 거다. 코리안 머린들이 갈 거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제 고립됐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동양 애들이 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야간 전투가 벌어지는데 같이 뭐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영어를 전부 뭐라는데 까맣게 칠하잖아. 칠하면서 씩 웃더래. 그래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랬대요. 그래서 그 밤에 또 그날 소콜, 베트남의 비가 막 오는 속에서 밤새 박수벌써 싸웠는데 그놈이 옆에서 계속 총을 쏴줄 때 그놈 총소리가 계속 들렸을 때 자기가 나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왼쪽에서 역시 또 한국군 병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총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형제.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인종주의를 청산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국방부 관리고 이 경제적으로 관계 없는데도 이 재무부 가서 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냐고 한 게 그 배경이다. 그래서 같이 참호해서 말이지. 그래서 그리고 목마른데 놈이 수통을 먹다가 주더래요. 옆에 있는 놈이. 자기 옛날에 안 마셨다는 거예요. 유색종이. 근데 이거 같이 먹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꽂아갖고 초콜릿을 줬더니만 또 맛있다고 주면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군인데 코리안 머린 해병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싸운 이제 얘가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좀 어려운 얘기도 하고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게 우리가 가치가 있다면요. 우리 절대 불멸의 가치가 있어요. 그건 신앙과 자유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게 내 멋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단순하게 무슨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노력하고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지만 제 책 소개, 책 선전 하나 하고 갈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가 재밌거나 혹은 더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황준이기 때문에요. 이게 인터넷 예스24나 알라딘이나 혹은 교보문고 들어가면은 사실 수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좀 잡아먹었는데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속 떠드는 것보다 질문을 그래도 좀 한두 개 받고 제가 듣기에는 1시간 반, 질문까지 합쳐서 6시 반까지 끝내주는 걸로 알고 왔는데 제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는 만큼, 허락한 만큼.